NMR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NMR은 뭐냐면은 프로톤의 스피를 보는 거예요. 프로톤이 있으면은 뒤에 있는 전자가 돌아다니는데요. 일단 전자가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그럼 얘가 스핀이 2분의 1짜리이기 때문에 업스핀 상태가 있고 다운스핀 상태가 있어요.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얘는 에너지가 똑같아요. 바깥에서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근데 바깥에서 큰 자기장을 걸어주잖아요. 선생님, 어? 저 뒤에 있는 분들 하게 되면 얘가 자기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 때문에 에너지가 달라지게 돼서 업스핀은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다운스핀은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지게 돼요. 얘 축이 자기장. 특히 프로톤인 경우에는 내가 2.34 테슬라를 걸어주잖아요. 그럼 업스핀과 다운스핀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주파수로 정확히 100MHz에 해당해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자기장을 걸어준 다음에 100MHz에 빛을 쏴주게 되면은 얘가 업스핀에서 다운스핀으로 전이가 된다는 거죠. 이 기울기는 핵종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프로톤, NMR, 프로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주는데, 프로톤 말고 다른 핵종들도 마찬가지로 스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핀을 갖고 있는 것들은 업스핀과 다운스핀 이렇게 에너지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프로톤인 경우에는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업스핀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운스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카본 13 핵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울기가 한 4분의 1 정도 돼요. 이 카본 13. 카본 13 같은 경우는 똑같은 2.3 테슬라를 걸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25MHz 정도 돼요. 핵종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물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각 핵종의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그려져 있어요. 얘가 프로톤이에요. 카본 13은 대충 25MHz 정도 돼요. 그 다음에 19번 플로린은 예를 들면은 뭐 94MHz 이렇게 된다. 요 주파수는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이 2.34 테슬라일 때 해당하죠.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많이 찍고요. 사실 NMR 스펙트럼 찍을 때는 그 다음으로 많이 찍는 게 카본 13 NMR이에요. 또 내가 수소를 찍고 싶다 그러면은 디텍터를 100MHz에다 갖다 놓고 찍어야 돼. 근데 카본 13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잡고 싶다 그러면 디텍터를 갖다가 25MHz로 갖다 대야 된다는 거죠. 19번 플로린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94MHz에다 디텍터를 옮기게 되면 우리가 스펙트럼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내가 지금 프로톤만 있다라고 했을 때 트랜지션 프리퀀시를 나타내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프로톤 주위에 뭐가 돌아다니냐면은 전자가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프로톤이 있고 사실은 주위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죠. 바깥에서는 비제로라는 자기장을 쏘아줄 거예요. 만약에 전자가 없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프로톤은 어디서 전이가 일어날 거냐면은 정확히 100MHz에서 전이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주위에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전자가 이 핵을 둘러싸면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보통의 경우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프로톤이 느끼는 자기장은 더 이상 비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프로톤이 느끼는 자기장을 우리가 비로컬이라고 부를 거예요. 실제 프로톤이 느끼는 자기장은 비로컬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로컬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비제로에서 이 전자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빼줘야 돼요. 그 빼주는 양이 얼마냐? 다시 말하면 이 전자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비제로에 비례했다. 그래서 더 큰 센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전자는 더 큰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일단 비제로에 비례하고 또 뭐에 비례하냐면 시그마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비례. 파라미터는 러프하게 얘기하자면은 프로톤 주위에 얼마나 전자가 많이 돌아다니는 걸 나타내는 척도예요. 그래서 요만큼 빼준 놈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실제 프로톤은 비제로보다 작은 자기장을 느껴서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100메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100메가보다 작은 주파수에서 전이가 일어나요.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시그마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전자가 만들어내는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 픽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시그마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전자가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픽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프로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픽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찍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IR이나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X축이 파장 내지는 주파수잖아요. 그래서 뭐 픽이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이게 IR이나 마이크로웨이브 억접선 스펙트로미터의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NMR 스펙트럼은 X축이 일단 반대 방향이에요. 보통의 경우 반대 방향으로 보게 되고 X축의 단위가 파장이나 주파수가 아니고 델타 케미컬 시프트라고 불러요. 케미컬 시프트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 스펙트럼. 그래서 델타가 뭐냐? 델타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돼. 자, 뉴제로하고 뉴제로를 측정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요. 그래서 델타 값을 스펙트럼의 X축에 잡게 돼요. 그래서 뉴하고 뉴제로는 뭐냐면은 NMR 스펙트럼을 찍으려면 샘플을 담아야 되겠죠. 큐브에다가 샘플을 담아요. 일단 샘플은 당연히 담아야 돼요. 근데 샘플 말고 레퍼런스 물질도 같이 얹어놓은 식으로 그래. NMR 찍을 때는 그래. 샘플 말고 표준 물질을 같이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뉴는 샘플의 트랜지션 프리퀀시고 뉴 제로는 레퍼런스의 트랜지션 프리퀀시야. 레퍼런스 물질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은 테트라 메칠 실렌이라고 하는 분자를 보통 레퍼런스로 잘 잡아. 어떻게 생긴 분자냐면은 실리콘 주위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 거지. 이런 분자를 같이 집어넣어줘서 그 레퍼런스의 주파수도 같이 측정을 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측정한 다음에 계산해서 픽을 이제 찍게 된다. 자, 근데 뉴 제로는 고정되어 있는 거겠죠? 언제나 뉴 제로는 똑같은 물질을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뉴 제로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뉴가 커지게 되면 뭐가 커지게 되었을까요? 델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비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얘가 커지게 되면 얘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굳이 레퍼런스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런 복잡한 계산에서 X축을 잡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NMR 장비에 사용되는 자석의 세기에 따라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서서 NMR 스펙트럼을 얘기할 때 NMR 스펙트럼 찍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이 자기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장이. 근데 자기장이 2.3 테슬라를 썼으면은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얼마가 되냐면은 100메가에서 전이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대학이야. 23.4 테슬라짜리 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메가에서 전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1기가헤르츠에서 전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NMR 장비에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로 스펙트럼을 표현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레퍼런스 물질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 비율을 스펙트럼 X축으로 잡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장을 2.34 테슬라에서 4.68 테슬라로 2배 증가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2배 증가하게 되죠. 2배 센 자기장을 올려줬으니까. 근데 뉴 제로도 2배 올라가겠죠. 얘도 2배, 얘도 2배. 그걸 또 나눠줘 버리게 되기 때문에 델타 값은 변하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미컬 시프트를 NMR 스펙트럼에서는 X축으로 잡아.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고하게 되면은 자기장의 세기에 무관한 값을 얻게 됩니다. 근데 왜 10의 6승을 곱해주느냐? 뉴 제로에 비해서 U 빼기 뉴 제로가 워낙 작은 값이야.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키워주기 위해서 10의 6승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 숫자가 10의 6승을 곱해주기 때문에 단일 ppm이라고 부르거든요. 파트 퍼 밀리언. 그래서 10의 6승을 곱해주게 되면 이 값이 뭐 1ppm, 뭐 5pp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좋은 숫자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NMR 스펙트럼에서는
케미컬 시프트를 측정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요거 델타 값이 요 뉴가 프로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느냐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 가지 샘플에 대해서 실제 델타 값을 한번 구해봤어요. 테이블에 보면은 테이블 여러분 뒤에 보면은 이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 부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CH4 분자가 있고 CH3, CL 있고 이때 이 프로톤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측정을 하려고 그래. 근데 왼쪽에 케미컬 시프트는 0.23인 반면에 맨 오른쪽에는 무려 7.1도까지 올라가고 있어. 델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래서 델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올라간다는 얘기.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요? 뒤에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뭐가 있는지가 붙었는데 전자가 자꾸 뺏긴다라는 얘기죠, 그죠?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점점 프로톤 중에서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왜 사라질까요? CL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CL이 뭐죠? CL이 할로겐 원소야. 할로겐 원소는 뭐로 유명한 원소냐면은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로 알려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할로겐 원소가 프로톤 중에서 전자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톤이 더 큰 자기장을 느끼게 됨으로써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테이블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은 뭐냐면은 할로겐 원소를 바꿨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는 CH3, F. 얘놈의 케미컬 시프트 값 측정하고 얘 케미컬 시프트 값 측정하니까 얘는 2.16인데 얘는 얼마나 올라갔지? 4.1. 플루린이 왜 이게 더 커졌을까요? 같은 할로겐 원소지만 뭐가 더 전자를 좋아하냐면은 플루린이 더 전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더 전자를 많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커지고 그래서 델타 값이 커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마지막 테이블이에요. 마지막 테이블에서 CH3 요거랑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프로톤 시그널을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1.04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42. 이건 왜 그럴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있는 클로린에서 전자를 뺏겨요. 그래서 델타 값이 커. 얘는 좀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전자 뺏어가는 놈이 좀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줄어들어. 얘는 더 줄어들었어. 왜 그러죠? 얘가 전자를 뺏어가는데 멀리 있기 때문에 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케미컬 시프트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프로톤이 여기서만 시그널이 나오지 않겠죠. 여기서도 시그널이 나오고 여기서도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얘의 위치하고 얘의 위치가 다 다를 거라는 거죠. 얘가 델타 값이 가장 큰 놈일 것이고 얘가 중간 부분일 것이고 가장 작은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여기가 A라고 그러고 여기가 B라고 그러고 여기가 C라고 그러면 어디가 A일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게 델타라고 그러고 픽이 3개가 나올 거예요. 요 분자의 NMR 스펙트럼을 찍으면 왜 그러냐면은 이 분자에는 3종류의 프로톤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환경이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프로톤이 3개가 있고 각각 다른 위치에서 픽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간단한 간단한 거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요 분자의 NMR 스펙트럼 C3H6O2 요 분자의 NMR 스펙트럼을 찍었어요. 지금 이제 실험식이야. 분자식은 요 실험실 갖는 분자식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2가지가 가능하더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요런 분자.
두 번째 분자는 이런 분자. 얘하고 얘는 똑같은 실험식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얘인지를 알고 싶어 지금. 요 실험식 하는 문제. 그래서 NMR 스펙트럼을 찍어봤어. 그랬더니 픽이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하나 나오고 이거. 0에서 나오는데 0은 어떤 시그널이냐면은 우리 언제나 레퍼런스 같이 집어주잖아요. 레퍼런스는 언제나 0에서 나와야 되겠지. 이게 기준이 되니까. 얘는 시그널이 아니야. 6부터 나온 시그널은 딱 두 개야. 그 결론은 뭐냐면은 얘 스펙트럼 찍었더니 픽이 두 군데서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분자는 화학식이 얘냐가 질문이라는 거죠. 어떤 걸까요? 얘 거라는지. 얘는 두 가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프로톤이 있기 때문에 픽이 두 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얘는 몇 개가 나올까요? 스펙트럼을 찍으면 하나, 둘, 세 군데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 픽이 어디에다가 나올까요? A, B라고 그러면 A. 여기가 이게 쌍수가 많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있잖아요, 그죠? 이게 B. 이런 식으로 매우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이건지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자 같은 경우는 픽이 몇 개가 나올까요? 키톤. 이런 분자 NMR 스펙트럼은 픽이 몇 개가 나올까요?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하고 얘는 어떻죠?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놈이기 때문에 픽이 하나만 나와요. 이거가 살짝 없어져도 픽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자, 더 재밌는 얘기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왔어요. 두 번째 분자는 이런 분자예요. 자, 내가 만약에 이런 분자 NMR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픽이 몇 군데서 보일 거냐면은 두 군데서 보일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놈. 그다음 여기하고 여기는 어떨까요? 동그라미 친 놈은 같은 데서 나올 거예요.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픽이 두 군데서 보일 거고 실제로 스펙트럼을 찍어 보니까 픽이 6ppm에서 픽이 보이고 4ppm에서 픽이 보여.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픽이 갈라져 있어. 두 군데서 본 건 맞는데 6ppm의 녹색에서 보이는 픽이 몇 개로 갈라져 있냐면은 3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4ppm에서 보이는 빨간색 픽은 몇 개로 갈라져 있냐면은 2개로 갈라져 있다는 멀티플랫 스트럭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군데에서 나오는 건 맞는데 왜 그러느냐? 그럼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빨간색 4ppm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여기 요 프로톤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픽이 2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픽은 A 프로톤에서 나온 거예요.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세요. 먼저 A 프로톤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왜 3개로 갈라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 얘기하지만 NMR 스펙트럼을 찍으려고 바깥에서 뭘 걸어줘야 되죠? 언제나 B0라고 하는 자기장을 언제나 걸어줘야 돼. 그래야 얘가 자기장을 느껴서 텐션이 되거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B0라는 자기장을 걸어줬는데 이 프로톤이 바깥에서 내가 걸어준 자기장 말고 요 프로톤에서 만들어낸 자기장을 느끼는 거야. 이게 스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하를 띈 놈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전하를 띈 놈이 돌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작은 자석이야. 얘도 자석이라는 거야. 얘가 만들어낸 자기장을 얘가 추가로 느끼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프로톤이 자석의 방향이 업스핀일 때가 있고 다운스핀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두 가지에서 4가지 경우 생각해요. 여기 두 개의 프로톤이 둘 다 업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둘 다 다운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업이고 얘가 다운. 그 다음에 얘가 다운이고 얘가 업. 이게 4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의 프로톤이 둘 다 업이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에다가 플러스 얘를 느끼게 될 거야. 더 큰 자기장을 느낄 거야. 만약에 두 개의 프로톤이 다운이었다고 그러면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에서 요만큼 빼준 자기장을 느끼게 될 거야.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떨까요? 두 가지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원래 비제로를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픽이 3군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율은 몇 대 몇이 될까요? 1대 2대 1이 될 거예요. 왜냐면 한 가지 경우 있고 두 가지 경우 있고 한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픽의 인텐시티는 1대 2대 1 이렇게 될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나온 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B 프로톤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내가 자기장을 걸어줄 텐데
얘는 어디서 만드는 자기를 추가로 느끼냐면은 요 A 프로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추가로 느끼게 돼. 근데 얘는 업일 때가 있고 다운일 때가 있잖아. 두 가지 경우. 그래서 픽이 1대1로 두 개지로 보이게 될 거라. 자, 그다음에 NMR 요즘 NMR 스펙트럼은 요 픽의 인텐서티를 더해줄 수가 있어. 적분해줄 수가 있어. 요 놈과 요 놈의 인텐서티하고 요 놈과 요 놈의 인텐서티를 다 더해줄 수가 있어요. 요 놈 다 더해준 거하고 요 놈 다 더해준 거를 비교해 보면은 몇 대 몇이 되냐면 1대 2가 될 거야. 왜 그럴까요? 요 시그널은 어느 프로톤에서 나오는 잠깐 요게 B라고 그랬잖아. 맞네. 요 놈은 두 개 프로톤에서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픽의 인텐서티가 두 배가 나와야 돼. 요 놈은 어느 프로톤에서 나오는 시그널이죠? 하나의 프로톤에서 나오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요 적분값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프로톤의 숫자, 몇 개의 프로톤에서 나온 시그널인가도 NMR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테크닉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게 있어. 뭘 넘어가냐면은 요거 설명할 때 살짝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 왜 설명 안 했냐면은 여기서 나온 시그널은 B 프로톤에서 나온 시그널인데 왜 픽이 두 개로 갈라지냐면은 요 스핀이 업일 때가 있고 다운일 때가 있기 때문에 두 개로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는 거지. 얘도 자석일 거 아니야. 얘도 업일 때가 있고 다운일 때가 있는데 얘에 의한 효과는 여기에 반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이 B 프로톤의 입장에서는요, 얘하고 얘는 다른 프로톤이야. 얘는 자기랑 다른 놈이야. 확실히 구분하는 프로톤인데 B 프로톤은 어떤 놈이죠? 서로 구분할 수 없는 프로톤이야. 얘. 양자역학적으로. 그럴 때는 얘에 의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왜 고려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양자역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물리화학 시간이나 양자학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얘가 왜 얘도 자석이니까 얘가 또 추가로 갈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냐? 얘는 얘랑 구분할 수 없는 프로톤이야. 그럴 때는 그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왜 없어지는지는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하세요. 자, 다시 근데 이 프로톤이 왜 세 개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요놈과 요놈 때문에 세 개로 갈라진다고 그랬는데 그 갈라지는 그 메커니즘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해? 요 프로톤이 세 개로 갈라지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먼저 얘를 고려하지 않아. 두 개의 픽을 고려하지 않으면 얘가 어느 위치에서 트랜스이 되겠죠? 얘가 없었다라고 그러면은. 근데 얘가 스핀을 갖고 있어. 그럼 얘 때문에 요 픽이 몇 개로 갈라지냐면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얘가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걸 갖다가 JAB라고 불러요. 얼마나 많이 벌어지느냐. 요거를 책에서는 스핀 커플링 콘스탄트라고 불러요. 이것은 뭐를 반영하죠? 얘하고 얘가 얼마나 강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척도야. JAB다. 자,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얘도 또 있다는 게 얘 때문에 요 픽이 다시 두 가닥으로 갈라진다는 거야. 다시.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하고 얘는 동등한 프로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랑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기 때문에 얘가 JAB라고 그러면 얘도 뭐가 될까요? 얘도 JAB가 될 거야. 그랬을 때는 요 두 개가 동일한 위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픽이 1대 2대 1로 나온다. 얘가 미치는 것 때문에 이게 두 개로 갈라지고 얘 때문에 각각의 픽이 다시 두 개로 갈라지는데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두 개가 같은 위치에서 보여. 그래서 1대 2대 1이 된다는 거예요. 1대 2대 1. 그런데 만약에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하고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만약에 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두 개가 다른 위치에서 보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서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른 위치에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은 위치에서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더 여기 CL이 아니고 여기도 HB였다 라고 하게 되면 픽이 몇 개로 갈라질까요? 몇 개로?
3개니까 토탈이 8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8가지 경우가 셋다 업, 셋다 다운, 2개가 업, 하나가 업 이렇게 이럴 수가 있네. 이 경우는 2가지 경우가 다시 있겠죠.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이 경우도 2가지 경우가 더 있을 거예요.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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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런 식으로 토탈이 8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 3가지 경우, 요 3가지 경우는 한 위치에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픽이 여기 몇 개로 갈라질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갈라질게요, 이렇게. 몇 대 몇일까요? 1대, 3대, 3대 1 이렇게 4가지로 갈라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정은 뭐죠? 이 3개가 동등한 프로톤이다 라고 했을 때 4가닥으로 갈라지고 1대 3대 3대 1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NMR에서는 이런 룰이 있어요. n 플러스 1 룰 그래가지고서요. 요 n이 뭐냐면은 서로 동등한 프로톤. 이 프로톤이 동등한 프로톤이 3개가 있으면은 4가닥으로 갈라진다. 동등한 프로톤이 2개였을 때 아까 몇 가닥으로 갈라졌죠? 3개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보통 n 플러스 1 룰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근데 이 n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똑같은 동등한 프로톤의 개수가 n이에요. 이게 만약에 동등한 프로톤이 아니다 그러면은 더 많이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 고려를 해야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그거는 NMR 장비 해상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해상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멀리 있는 프로톤까지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분자가 있어요. 여기 하나만 있어. 프로톤이 하나만 있어. 그럼 픽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덜렁 나오겠죠? 근데 그 아래쪽에 프로톤이 하나가 더 있대. A 프로톤이라고. 그 얘 때문에 이 픽이 어떻게 될까요? 2가닥으로 갈라지게 되겠죠. 이 간격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걸 JA라고 부르고 JA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얘가 얼마나 얘한테 강한 영향을 미치느냐에서 그 픽이 갈라질 거야. 근데 보니까 또 픽이 또 프로톤이 하나 더 있네. 얘가 또 얘에 영향을 미치겠지. 그럼 요 픽이 다시 또 2가닥으로 갈라질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져. 근데 이 프로톤하고 이 프로톤은 얘 입장에서 동등한 프로톤이 아니에요. 그죠? 같은 위치에 있고 마주 보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값이 달라. JB. 그래서 이 픽이 다른 위치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같았으면 이 2개가 같은 위치에서 나타났을 텐데 지금 다른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네. 그럼 얘 때문에 또 픽이 또 갈라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을 뭐라고 하면 될 거냐면은 JC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자인 경우에는 이 프로톤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무려 몇 개로 갈라지냐면은 8개로 갈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8개로.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정은 뭐죠? JA, JB, JC가 다 다를 때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3장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3장에서 우리가 VSEPR 이론에서 SF4라는 분자를 배웠어요. 그때 어떻었냐면은 여기에 롬페어가 한 쌍이 있어서 스택 넘버가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5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자 구조라고 그랬냐면은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이라고 불렀었어요. 이렇게 S가 있고요. 그래서 이 롬페어가 엑시얼 위치에 있냐 이퀴토리얼 위치에 있냐가 문제가 됐었죠. 결론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나요? 이퀴토리얼 위치에 있다라고 그랬었죠. 이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있을 수도 있잖아, 사실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다라고 알고 있죠. 이거다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지금 방금 봤지만 NMR 스펙트럼을 찍으면 아는 거야. 지금 여기에는 프로톤이 없기 때문에 어떤 NMR을 찍을 거냐면은 19번 플로린 NMR을 찍을 거야. 플로린 핵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찍을 거야. 만약에 분자 구조가 이렇게 됐다라 그러면은 픽이 몇 군데서 나오냐면 2군데서 나올 거야. 여기 플로린하고 여기 플로린은 같은 위치에서 나오겠죠.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플로린하고 여기 플로린 둘 다 엑시얼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위치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라 그러면은 두 군데서 픽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두 군데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네모친 플로린의 시그널은 몇 개로 갈라질 거였어요?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세 개로 갈라질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에 있는 플로린에서 나온 시그널은 네모친 플로린에 의해서 픽이 몇 개로 나올 거냐면은 세 개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스펙트럼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대 2대 1로 두 군데서 픽이 나오고 각각의 픽은 트리플렛으로 갈라지게 되면 실제 스펙트럼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 이렇게. 따라서 이 구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조였다 그러면 픽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 구조였다 그러면 두 군데서 나오는 건 맞아.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한 군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 네모친 플로린은 픽이 몇 개로 갈라져야 되냐면은 동그라미 친 플로린에서 네 가닥으로 갈라져야 되겠죠. 그죠? 반면에 동그라미 친 플로린에서 나온 시그널은 네모친 플로린에서 몇 가닥으로 갈라져야 되겠어요? 두 가닥으로 갈라져야 돼요. 네 개, 두 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래 썼다면. 근데 실제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SFO가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거 다시 알려주시죠. 아, 이거? 네. 자, SF4가 이 구조일 수도 있고 이 구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 구조라는 거야. 요 구조라고 하면은 플로린에서 나온 시그널을 측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여기 네모친 플로린은 똑같은 플로린이죠. 구분할 수가 없어 얘는. 여기서 픽이 한 군데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픽이 다른 데서 한 군데서 나올 거야. 두 군데서 나올 거야. 두 군데서. 두 군데서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올 텐데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은 요 두 개 여기서 나온 시그널은 얘 때문에 픽이 몇 개로 갈라질까요? 두 개로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두 개로. 근데 다시 오는 때문에 또 두 개로 또 갈라질 거라는 얘기죠. 1대 2네. 근데 1대 2대 1이 된다는 거예요. 1대 2대 1. 근데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얘 플로린은 이쪽에서 나오는데 얘도 얘 때문에 갈라지고 얘 때문에 갈라지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얘도 1대 2대 1 이렇게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였다면 어떻게 되겠냐면 얘였다면 얘도 두 군데서 나오는 건 맞아요. 여기서 두 군데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동그라미 친 플로린에서 나온 시그널은 네모친 플로린 시그널에 의해서 몇 가닥으로 갈라지면 두 가닥으로 갈라질 거예요. 두 가닥. 반면에 네모친 플로린 시그널은 요 놈에 여기 영향을 미치고 여기 요 놈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 요 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대 3대 3대 1 여기는 1대 두 개, 네 개로 나올 거라. 근데 이렇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고 세 개, 세 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분자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비슷한 문제였었어요. CLF3는 어땠었나요? 롬페어가 두 쌍이고 얘도 스택 넘버가 5였어요. 얘 때도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였었는데 롬페어가 어디 있었죠? 롬페어가 둘 다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위치하고 플로린 두 개는 엑시얼, 하나는 나머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위치하게 될 거라. 자, 이런 분자 구조였다라 그러면은 NMR 스펙트럼을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두 군데서 나오겠죠? 여기서 시그널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시그널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은 픽이 몇 개로 갈라질까요? 네모친 플로리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동그라미 때문에 두 군데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두 군데서. 반면에 이 동그라미 친 플로린에서 나온 시그널은 네모친 놈이 두 개가 있잖아요. 몇 가닥으로 갈라질 거냐면은 세 가닥으로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 세 개로 나옵니다. 지금 봤다시피 그러니까 NMR 스펙트럼을 이용하게 되면은 분자 구조를 매우 간단하게 유추할 수가 있다는 매우 파워풀한 테크닉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NMR 스펙트럼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업필드라는 용어가 있고요. 다운필드라는 용어를 자주 써요. 자, 일단 이런 용어가 뭐냐면 이 필드라고 하는 것이 B0를 얘기해요. 마그네틱 필드. 먼저 하나 얘기해 줄게 뭐냐면 내가 지금 NMR 스펙트럼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자, 프로톤이 있다. 그럼 바깥에서 뭘 걸어준다 그랬죠? B0라는
자기장을 걸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 2.34 테슬라를 걸어준다. 그래서 바깥에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스펙트럼을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설명 어떻게 했냐면은 얘가 고정이 돼 있어. 자기장은 고정된 크기를 갖는 자기장을 쏴주고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스펙트럼을 측정한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도 그렇게 처음에는 스펙트럼을 찍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측정을 하지 않아. 근래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고정이 돼 있어. 얘가 100MHz로 얘가 고정이 돼 있어. 얘가. 그 다음에 뭐를 바꿔주냐면 얘를 바꿔줘. B0를 변화시키면서 스펙트럼을 찍는 것으로 그 측정 방법이 바꿔졌어요. 그렇다고 스펙트럼이 달라지지는 않은데 측정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CH4를 찍었다고 해봅시다. CH4를 찍었는데 예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B0는 고정된 상태에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스펙트럼을 찍었어. 예전 방법대로. 그랬더니 스펙트럼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H 하나를 클로린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프로톤에서 나온 시그널의 위치가 여기였었는데 CH3Cl에서 찍은 프로톤의 시그널은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물어보면은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왜 그러죠? 요 클로린이 전자를 뺏어가니까 요쪽 프로톤은 더 큰 세게 자기장을 느껴서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커질 거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실험은 내가 어떻게 설명을 했죠? B0가 고정된 상태에서 트랜지션 프리퀀시를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더니 주파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을 반대로 했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고정을 해놓고서 B0를 바꿨다 그러면은 이 B0는 커져야 되나요? 작아져야 되나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주파수가 증가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U는 고정을 한 상태에서 자기장을 바꿔줘서 실험을 했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자기장이 어떻게 될까? 더 큰 자기장을 걸어줘야 되나요? 아니면 더 작은 자기장을 걸어줘도 되나요? 작은 자기장을 걸어줘도 된다는 거죠. 이때는 B0가 작은 자기장을 걸어줘도 된다.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 더 큰 주파수를 쏴줬었던 놈을 실험 결과 발견은 자기장은 반대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걸어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놈을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는 반대로 간다. 그래서 프린트물에도 나왔지만 똑같은 스펙트럼인데 이쪽으로는 주파수가 증가하는 방향이지만 이쪽으로는 자기장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픽이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운필드라고 불러요. 이 필드가 자기장은 다운이니까 낮춰준다는 얘기야. 원래는 센 자기장에서 스펙트럼을 찍었어야 되는데 작은 자기장을 걸어줘도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얘기. 그 다운필드라고 부릅니다. 그 주파수 대역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주파수는 더 큰 주파수를 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픽이 여기서 왼쪽으로 갈 때를 다운필드라고 불러요. 반대로 가는 건 뭐라고 부를까요? 이건 업필드라고 불러요. 왜 다운필드가 된 거죠? 이게 왜 다운필드가? 여기는 전자가 없어져서 다운필드가 된 거죠. 그죠? 여기 있던 픽이 왜 여기로 가나요? 여기 있던 픽이 왜 여기로 갔죠? 여기 클로린이 있어서 전자를 뺏어가서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커진 거죠.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비쉴드 됐다고 그랬어요. 쉴드가 뭐죠? 에어싸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에어싸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프로톤을 에어싸고 있는데 디실드라는 건 뭐죠? 그게 벗겨졌다는 얘기잖아요. 왜 벗겨진 거야? 클로린 때문에 벗겨진 거야. 프로톤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를 얘가 벗겨버려. CL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프로톤은 더 큰 자기장을 느끼게 되게 되기 때문에 주파수는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 실험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을 조금만 작은 걸 쏴줘도 스펙트럼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다운필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업필드라고 부르고 이때는 쉴드 됐을 때. 그래서 이런 용어는
NMR에서 자주 쓰는 용어야. 다운필드 쪽에서 나타난다, 업필드 쪽에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 다운필드는 뒤실드도 된 거다. 그거는 주파수는 커지는 것이고 자기장은 낮아지는 거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해줄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카본 60 얘기가 나와요. 카본 60는 처음에 어떻게 측정이 됐냐면은 질량 분석 스펙트럼으로 직접 질량 분석을 해봤더니 720이 나와. 따라서 이거는 카본이 60개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구나라는 것은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은 뭐 NMR을 찍어본다든지 라마를 찍어본다든지 IR을 찍어서 대충 구조를 유추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 양이 워낙 소량만 나와가지고서 질량 분석 스펙트럼만 찍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없었는데 스몰이라는 사람이 얘는 아마 공 모양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 모양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때려잡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카본이 붙어있거든요. 근데 추후에 얘가 많이 만들어졌어. 그런 다음에 이걸 전부 카본 13번으로 치환한 다음에 카본 13번 카본에서 나오는 NMR 스펙트럼을 찍기로 했어요. 픽이 몇 개가 나왔을까? 한 개 나온다는 한 개.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카본이 무려 60개나 있는데 그게 다 동일한 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이 스펙트럼 보면 픽이 하나 나오잖아요. 하나 덜렁 나와. 정확히 카본이 무려 60개나 있는데 다 동일한 환경에 있는 카본이라는 얘기죠. 그런 구조를 하는 것은 공 모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MR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카본 60가 공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프로톤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바깥에서 내가 비제로라는 자기장을 쏴주게 되면은 이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깥에서 비제로라는 자기장을 쐈을 때 이 전자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프린트물의 왼쪽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 아눌렌이라고 하는 거대한 분자가 있어. 내가 대충 그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얘 카본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요 카본이 수소가 바깥쪽으로 나올 때가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삐져 나올 때가 있어요. 분자 구조, 아눌렌의 분자 구조. 여기에 내가 B0라고 하는 자기장을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요 링 주위로 링 커런트가 흘러. 뱅글뱅글 도는 거야. 분자 주위로. 그러면서 요 링 커런트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져. 이쪽 방향으로. 근데 이 자기장이 바깥쪽으로는 이쪽 방향이고 안쪽으로는 아래쪽 방향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프로톤은 그리고 이 프로톤은 어떤 자기장을 느끼냐면은 먼저 이 프로톤은 바깥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링 커런트에서는 어떤 방향의 자기장을 느끼겠죠? 아래 방향의 자기장을 느껴요.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근데 바깥쪽 프로톤은 어떻죠? 내가 위쪽으로 자기장을 걸어줬는데 생기는 자기장도 어느 쪽? 위쪽이에요. 이런 자기장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안쪽에 처해 있는 위에 있는 프로톤하고 바깥쪽에 있는 프로톤이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바깥에서 비제로라는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느끼냐, 위쪽 방향의 자기장을 느끼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의 케미컬 시프트하고 이쪽 방향의 케미컬 시프트 값이 엄청나게 달라요. 얘는 9 정도까지 올라가는 반면에 얘는 어디까지 가냐면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케미컬 시프트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정의하면 어떻게 되죠? U0 빼기 U0잖아요. 샘플의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레퍼런스 트랜지션 프리퀀시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음수가 될 수가 있어요. 얘가 실제로 음수라는 거예요. 얘는 엄청나게 큰 양수가 돼요. 그래서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보인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한 내용은 이제 카본이 아니라 수소 NMR인데 다음 시간에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카본 13 NMR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해요. 유기화학 하다 보면은
수소 NMR도 이게 제일 많이 찍어. 하지만 심심치 않게 카본 13 원자핵 가지고서 NMR 스펙트럼을 찍을 때도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카본 13 NMR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봤지만 NMR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자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한 정보를 줘서 굉장히 유용한 테크닉이에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